자, 홍정환의 인생 빅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 펄벅의 대지를 끝마쳤고 오늘은 대지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 아들들을 함께 읽어보죠. 전작인 대지와 비교해봤을 때 왕릉의 죽음 이후 아들들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어떤 점이고 새로운 서사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펄벅의 대지, 상중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실은 대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이 The Good Earth. 대지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 한국어 번역자들이 좋은 감각을 살린 것 같고요. 직역하자면 좋은 땅이니까 양토 정도 되겠죠. 양토. 예, 양토. 그런데 첫 번째 책이 대지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별개의 작품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다룰 두 번째 작품의 영어 원제는 Sons,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 작품은 A House Divided, 분열된 가족, 가족의 분열,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작품은 땅이 주인공이었죠. 왕릉과 왕릉의 아내 오란이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이긴 했지만 흙이, 땅이 주인공이었었다면 여기서는 아들들에 대해서 조망을 하게 되는데요. 전작인 대지는 왕릉이 흙에 대한 굉장히 깊은 애착이 있죠. 끈질긴 노동을 통해서 토지를 개간하고 또 중간에 약간의 사건들을 통해서 얻은 돈으로 부와 명예를 땅을 통해서 개척하고 축적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농민의 성공 신화에 해당되는 거죠. 땅을 삶의 근원이자 영원한 안식처로 느끼는 기독교적인 창세기의 이야기와도 비교적 잘 부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왕릉이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죽음을 앞두고도 네. 땅을 팔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 아들을 보면 아는 거죠. 내가 죽으면 이놈들 반드시 팔아치울 놈들이다 라는 걸 아는 거죠. 네. 왕릉이 죽음을 앞두고도 절대 땅을 팔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관을 다른 데 장례식 할 때 다른 데 두지 말고 농사 짓는 땅 곁에 있는 운막집에다가 관을 그대로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땅에 대한 애착이 정말 강했죠. 그런데 자식들은 마음이 다른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이 땅을 팔아야지라고 의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식들의 이 불효막심한 자식들의 기대와 달리 왕릉이 쉽게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실 듯 말 듯 하면서도 잘 안 가셨는데요. 이 작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평생 육체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몸에서 쉽게 떠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의 입장에서 보면 와, 우리 아버지 평생 농사 지으면서 건강관리 참 잘하셨네. 뭐 이런 기분인 거죠.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염원을 존중해주는 척 알았어요 했지만 운막에 두면 장례 준비하는데 번거롭다라고 해서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관에다가 넣고는 도성 안에 있는 큰 집 안으로 옮겨서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릉이 죽자마자 왕릉이 원했던 바램, 아버지의 유언은 바로 외면당하는 거죠. 왕릉의 죽음 이후에 아들들이 아버지가 살았던 그 당시 대다수의 농민들이 살았거나 혹은 살기 원했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막 가게 됩니다. 왕릉에게 땅은 모든 것의 근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안전한 피난처였는데 땅을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이 장남은 땅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길을 생각합니다. 쾌락이요? 예, 이 땅을 팔아서 도박도 하고 기생집도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유흥에 탕진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둘째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지에서 도시에 있을 때 이제 고기를 훔쳐온다든지 어떤 생존 본능이랄까요? 혹은 이제 굉장히 이익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땅을 판 돈을 써버릴 수 없다. 그냥 써버리면 없어진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투자를 하자라고 하면서 고리대금업도 하고요. 고리대금. 예, 유흥업소 경영도 하고요. 나중에는 어떤 절에서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 절의 땅을 이제 또 담보로 잡아가지고 고리대금업도 하고 뭐 그럽니다. 첫째보다 나은 것 같긴 한데 또 막 엄청 바람직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 둘은 땅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을 팔아가지고 이거 해야지라고 하는데 막내는 땅을 파는 것도 난 하기 싫다. 땅 보기도 지긋지긋하다.
형들 그냥 내 몫은 돈으로 주라. 어. 처음부터 현금으로 주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완전히 이제는 땅과 완전히 벗어난 사실 이 작품의 가장 주된 화자랄까요? 실제로 핵심 등장인물이 바로 막내인데요. 네. 이 막내는 땅이라는 원초적인 힘이 아닌 인간의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모든 시대를 통틀어 인간이 생명을 얻는 가장 원초적인 힘이 땅에서 얻는 식량 이런 것이라면 인간의 문명 혹은 인간의 힘이 가장 야만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난 폭력, 힘, 이 폭력에 의한 힘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군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군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규군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 중국에는 유구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 같은 걸 보면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각지에서 군웅들이 자기가 그냥 사병을 모집하잖아요. 그러면서 장군이 알아서 되지 않습니까? 네. 이 군벌이라고 하죠. 이걸 워로드 군벌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군벌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 비할 바는 아니고요. 특히나 이 작품이 배경이 되는 청나라 말기 이때의 군벌들은 네. 조선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당시에 중국에서 가장 컸던 군벌, 그 북양군의 군벌, 북양군벌의 지도자가 위안스카이, 한자식으로 하면 원세계라고 이제 읽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흥선대원군을 잡아서 청나라로 이송했던, 그리고 거의 조선을 자기 마음대로 장난감처럼 휘둘렀던 사람도 중국의 정규군 지도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군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중엔 자기가 왕이 되는. 근데 규모가 꽤나 크나 봐요. 그럼요. 이게 땅이 크고 봐야 되는 게요. 네. 그 중국 사람들은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에 집에 좀 갔다 올게요. 그러면서 기차 타고 17시간. 17시간을 가야 돼요? 뭐 이런 식이니까요. 네, 우리와는 생각의 이 스케일이 다를 수밖에 그렇구나. 없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 막내는 군벌이 이제 되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땅에서 분리된 그런 야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네. 도시화, 뭐 물질주의적인 가치, 또 그 큰 며느리라고 할 수 있죠. 그 큰아들의 아내는 전통적인 양가집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집에서 존중받을 존중받을 만한 대접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다.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 옛날 사람이다. 낡은 사람이다. 신여성에게는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기존의 전통적인 그 오란 그 가정의 어떤 그림자 노동을 하면서 지켜왔었던 그 가정의 질서를 더 이상 지탱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농업사회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질서가 해체되는 것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작품이고요. 네. 그래서 대집도 한국 사람들이 읽으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지 3부작의 이 두 번째 책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했었던 세대들에게는 우리가 겪은 일이네 혹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네라는 그런 같은 문화적인 공감각이 금방 형성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당시 중국의 시대적 상황도 함께 이해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막내 아들 왕산이 군벌로 성장하는 과정은 당시 중국의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시대상과 함께 막내 아들에 대한 소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막내 아들이요. 처음에 집을 뛰쳐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왜 집을 뛰쳐나오느냐? 왕눈이 어린 여종 이화를 첩으로 드리는 장면이 대지 후반부에 나왔습니다. 그때 이 막내가 집을 나옵니다. 왜냐? 왜?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근데 그녀가 새엄마가 된 거예요. 와 진짜? 오 마이 갓. 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가족 질서와 개인적인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충돌하면 집에서 가족에게서 이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이런 개인적인 불만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아버지 사후의 군벌이 되기 위한 길로 이제 본격적으로 갔을 때도 네.
그가 처음에 몸담았었던 군대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지휘관이 될 수는 없죠. 처음에 군에 투신했을 때 그 군벌의 지휘자였던 늙은 장군이요. 원래는 젊은 시절에 영웅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네. 항상 많은 일들이 그렇듯이. 근데 반란에 성공해서 비옥한 평야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럼 군벌들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실상 조폭들의 일과 비슷합니다. 힘으로 어떤 지역을 차지하고 그 지역에서 관리비, 일종의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작은 국가처럼 이제 기능하는 거거든요.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형편없이 약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근데 이 장군이 젊을 때는 잘 나갔던 사람이죠. 굉장히 멋있고 싸움도 잘하고 판단력도 뛰어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비옥한 평야를 점령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다 보니 원래 그가 대항해서 싸웠던 권력자와 다름없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작품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장군이 부하들에게는 아주 박봉, 형편없이 낮은 임금을 지불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장군의 외모도 아주 비대해져 있는 거죠. 둔해진 거죠.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비육지탄이라는 것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자기가 어느 날 보니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 허벅지에 살이 쪄 있구나라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말을 한창 탈 때는 허벅지에 살 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말을 타본 일 없지만 말 네. 타보신 분들 말씀이 그냥 그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니야. 허벅지로 말 다리를 꽉 조이고 있어야 돼. 그리고 말이 뛸 때 따그닥 따그닥 하면 상하로 충격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의 몸이 상하로 너울을 칠 때 그 리듬에 맞춰서 같이 다리를 폈다가 접었다 폈다 접었다. 그러니까 하프 스쿼트나 쿼터 스쿼트를 계속 하고 있는구나.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마가요. 하체에 좋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하체가 걱정되시는데 좀 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승마를 하지만 저는 그냥 스쿼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도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그 유비가 네. 한창 전쟁터에서 자기가 싸우고 현역으로 활동할 때는 허벅지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허벅지에 살이 쪄서 물렁물렁 해줬구나라고 해서 비육지탄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 장군님도 한창 현역으로 전쟁 싸움터에 다닐 때는 이럴 리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늙고 둔해진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심지어 부하들에 대한 대우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의 마음을 붙들지를 못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중앙정부가 망가져 있어요. 중앙정부에 대한 일종의 그 정반 합의라고 하면 중앙정부라는 정이 있고 그리고 이런 군벌이라는 반 속에서 이 군벌이 새롭게 자리를 차지하는데 성공했는데 이 사람이 이전 중앙정부의 모습처럼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성의 질서, 기존의 질서와 방식에 대한 불만이 이 막내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자신만의 부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뭐냐? 돈인 거죠. 돈이지. 돈이 있어야, 군자금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데 뭐 물려받은 재산도 있겠지만 이 군자금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군대라는 것은 생산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소비하는 집단. 예, 군대는 압도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집단인데요. 네. 노략질이라도 해야 자신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나 네. 화적대처럼은 되고 싶지 않다라고 약간 다른 일반적인 군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유산으로 받은 돈을 군자금으로 활용하고요. 네. 형들한테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지방을 점령하면서 세금들을 딱 이렇게 경호세, 점포세, 뭐 시장세, 소금세. 그게 조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 군벌들의 착취적인 경제 구조.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국가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을 국가는 우리가 그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물론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해서 우리는 합의한 적 없는데 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됐다면 군벌들이나 조폭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렇지. 거기를 침략한 자들이 착취를 하는 거죠. 당시 군벌들의 착취적인 경제 구조, 당시에 망가진 사회를 이 막내 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그 반대편에 무력감에 빠진 민중들의 모습이 굉장히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막내 아들 왕산을 통해서 당시 중국을 볼 수가 있죠. 네.
또 왕릉의 광대한 땅이죠. 세 아들은 이 유산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데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네. 첫째 아들은 향락주의, 도시적 좀 향락주의로의 쾌락에 빠지는 거죠.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는 시골에서 흙을 기반으로 성실하게 삶을 이어가던 것이 기본이었어요. 흙을 기반으로 삶을 성실하게 이어간다라는 것은 개인의 성품이나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네. 농사라는 일 자체가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남이 명목상은 가장이 되었고 아버지의 땅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지만 이 땅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실은 이제는 지주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성실하게 농사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땅을 관리하는 소작인들을 감독하는 것만 잘해도 되는데 그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자기의 어떤 도시적인 향락 생활을 즐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술, 도박, 혹은 기생과의 유흥 뭐 이런 것들을 즐기거나 그리고 아내들의 사치스러운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그 돈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원래 왕릉은 왕릉도 뭐 그런 자신의 유흥을 전혀 추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래도 왕릉은 그것을 일구어내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없이 열매만 따먹은 후속 세대가 어떻게 망가지느냐를 첫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둘째 아들을 통해서는 일종의 실용주의적이고 또 상업적인 가치가 전통적인 가치를 명분과 이런 전통적인 가치를 뒤집어 엎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사업 수완이 뛰어났던 둘째는 전통적인 농업 경제가 상업 자본주의로 이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부와 생명의 원천이었던 시대가 있었다라면 땅은 이제 디딤돌이 되는 거죠. 발구름판이 되어서 더 큰 부를 창출하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 지점 정도로만 이렇게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했었던 그 고리 대금업이라든지 뭐 유흥업소 경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존의 어떤 도덕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극단적인 실용주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결국 그 시대가 너무 혼란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힘이 없었잖아요. 혼란한 시대에 인간이 기댈 것은 주먹밖에 없다. 무력밖에 없다라는 가장 급진적이면서도 가장 고전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네. 첫째는 쾌락, 둘째는 상업 자본주의, 셋째는 주먹. 네. 힘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품 속 이화의 헌신적 면모와 왕산 아내의 진취적 여성상도 분명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화는 대지에서는 어린 여종으로 등장했었지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이화를 내가 내 가슴에 그녀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네. 아들들하고 나이 차이가 이렇게 어머니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나는 이런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과 비슷한 연배 혹은 아들들보다 더 어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는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는 그 집안에 얼마 남지 않은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왕릉의 말년에 진심으로 그를 돌보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왕릉이 죽은 후에도 그의 유언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왕릉이 관을 움막에 두어라라고 했는데 아들들이 옮겼잖아요. 처음에 못 옮기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힘이 없는 거죠. 아들들이 이제 억지로 옮겨가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땅을 팔지 말라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큰아들에게 상기시키려고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물론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 집안에 아들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딸이 한 명 있었죠. 네.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딸이 있었죠. 왕릉이 부잣집의 하녀로 들여보낼까라고 어려운 시절에 고민했었던 그 딸이 있었는데요. 왕릉이 돌아가신 그 영감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왕릉이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맡겼던 그 딸을 헌신적으로 돌봅니다. 그래서 그 왕릉이 자기의 관을 두게 해달라라고 유언했었던 그 움막에 딸과 머물면서 거기서 그 딸을 돌보게 되고요. 그리고 딸이 먼저 죽어요. 먼저 죽고 나서는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합니다. 비구니가 되어서 절에 들어가서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데요.
마치 그 또 다른 오란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온순하고 겸손하고 조용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성격을 확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서 이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 원하던 여성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나 더 이상 그 여성이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왕산의 아내는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왕산의 아내는 처음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전 남편이 있었습니다. 도적대 두목의 아내였는데요. 네. 이제 포로로 이제 왕산한테 잡힌 거죠. 잡혔을 때 왕산이 탁 이렇게 넌 뭐야 이랬는데 얼굴에 침을 탁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왕산이 나에게 이렇게 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그게 매력으로 통했군요. 굉장히 저항적인,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앙칼진 매력이 있는. 진짜. 그리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녀는 전족을 한 적이 없었는지 발이 작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족이라는 풍습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제 알고 있죠. 네. 아마도 송나라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전족의 풍습이 천을 가지고 발을 더 이상 어릴 때 발을 자라지 못하게 천을 감싸서 발을 작게 만드는 것, 발이 성장하지 않게 하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전족하는 과정은 훨씬 더 잔인합니다. 어때요? 처음 송나라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이 취향이 점점 더 기괴해지면서 네. 일단은 발을 굽어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촌금련, 원나라 때 아름다운 여성의 발의 기준에 대해서 길이로는 3촌을 넘지 않아야 되고, 요즘의 단위로 하면 한 9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발 길이는 9cm를 넘으면 안 되고 금빛 연꽃처럼 생겨야 된다. 삼촌금련. 그래서 연꽃이 이렇게 꽃봉오리가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발이 뒤집어서 보면 발이 이렇게 발등이 솟아오르고 발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름답다. 길이는 9cm를 넘기지 않는 이렇게 봉긋한 종 모양으로 생긴 그런 발이 예쁘다라고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요, 그냥 싸매서는 안 돼요. 일단 싸매기 전에 발가락을 부러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그려진 거는 하의를 네. 그냥 인간 자체로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릴 때, 어릴 때. 예, 아이 시절에, 그러니까 발 크기가 9cm를 넘기지 않은 어린 시절에, 9cm면 한 뼘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현대 여성들의 평균적인 발 크기의 절반 이하죠. 와. 그래서 어릴 때 부러뜨려서 천으로 단단하게 감싼 다음에요. 너무 아프잖아요. 비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러면요. 아파서 움직일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억지로 걷게 해요. 왜? 그래야 이 몸 조직이 완전히 파괴되고 파괴된 형태가 고착이 되거든요. 와. 그러니까 우리 어디 부러지거나 뼈가 금이 간 상태에서 금 가거나 부러진지 모르고 막 쓰다가 몇 년 뒤에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모양이 굳어진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이게 인위적으로 기형을 만드는 거죠. 와. 근데 이때는 청나라 말기잖아요. 청나라는 만주족들의 나라죠. 그래서 만주족들은 대체로 전족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원래 기마민족이었고 기마민족은 여성들도 말을 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족을 하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은 전족을 하지 않는데 한족들의 유행을 따라 전족을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는 변발을 한족들에게 요구하고 전족도 금지시키려고 했으나 변발만 관찰하고 전족은 그냥 알아서 선택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 내의 사사로운 일까지 우리가 입대면 한족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일종의 그래서 민족적 저항 운동의 성격도 갖게 돼요. 남자들은 만주족들에게 굴복해서 머리를 깎았지만 우리는 이 발의 전족을 고수하겠다. 일종의 그 민족적인 애국이랄까요. 하여튼 그 되게 왜곡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왕산의 아내는 자기도 전족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 딸도 전족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시절에는 전족을 안 하면 발이 크면 그냥 아름답지 않은 여성이 아니라 시집도 못 갈 사람,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게 시골 지역의 그 전통적인 옛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었었거든요. 근데 딸에게는 전족시키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킬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첫날 밤에도 군사 전략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고 20세기 초 중국에 등장했던,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표현을 썼죠. 신여성을 상징하는 모습이죠. 전통적인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순종적인 태도, 네. 또 내조를 잘하는 것. 왕농의 아버지가 오란을 선택했을 때 예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얼굴값 하면 안 된다.
왜? 얼굴값 하면 농사 안 짓고 살림 안 하고 남편 밥 안 차려준다. 근데 그런 걸 잘하는 것이 전통적인 여성상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여성상,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더 이상 여성의 역할이 가정 내로 한정되지 않고 정치, 군사, 공적인 영역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새로운 여성들, 교육받는 여성, 전족이라는 구세대의 풍습을 벗어나려고 하는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왕산의 아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또 아버지의 모습과 이 아들들의 모습을 좀 대비해 보고 싶은데 아버지 왕농은 이 평생에 걸쳐서 땅에 애착을 갖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반면에 아들들은 땅을 팔아서 각자의 욕망을 추구하죠. 이 부자 간 대비적 서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요? 이 아들들이라는 돼지 3부작의 두 번째 책은 변화하는 시대의 모습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작가 펄벅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돼지를 읽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잃어버린 과거의 좋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힘과 기능이 이 작품에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하나는, 전제해야 될 것 하나는 시대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 변화를 거부해야 되겠다라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변화가 잘못되었으니 거부하자가 아니라 변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와는 사실 본질적인 관계가 없는데 같이 버려버리는 것들, 놓쳐버린 것들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왕농이 땅을 통해서 평생 동안 부와 안정을 일구었었잖아요. 땅이 애착의 대상이기도 했고 생명의 원천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아들들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항구적인 가치 그리고 탐욕적인 소비주의가 어떻게 대립하는가. 물론 토지도 한없이 착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인간의 제한된 삶에서 보면 토지를 통해서 삶을 이어가는 것은 지속 가능한 생명의 순환을 보여준다라면 이 왕농의 아들들, 특히나 첫째 아들이 보여주었던 것은 다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탐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소비해버려서 이 땅을 금방 탕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자연 또 자원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착취하여서 소비하는 데 빠져 있는 것을 다시 자성하게 만드는 기능이 이 작품을 보는 것에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각 중에 하나입니다. 땅을 즉각적인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그 아들들의 태도는 네. 이 단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장기적인 생태계 또 더 나아가 미래 세대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왕농이 가졌던 땅에 대한 애착이 매우 답답해 보이는 낡은 모습일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환기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다음 시간은 돼지 3부작의 마지막 작품 A House Divided, 분열된 가족들 네.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